네, 이번에 우리가 공부해 볼 거는 조세제도입니다. 조세제도. 조세제도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뭐 특별히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현실적인 조세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는 과정이라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경작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GDP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거시 경제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국 GDP 대비 정부 재정 수입이죠. 정부의 재정 수입이라는 건 보통 조세를 통해서 많이 조달이 됩니다. 근데 정부 전체의 그래프, 정부 전체의 GDP 대비 퍼센티지가 빨간색 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방 정부와 주정부, 지방 정부 사이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도에 따라서 2030년 전까지는 주정부, 지방 정부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 현재 연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훨씬 더 크죠. 그 GDP 대비해서 그 퍼센티지가요. 그럼 뭐 규모를 알기 위해서 GDP 대비로 나타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액으로 나타내도 이런 비율의 차이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GDP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면 네, 우리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GDP는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을 한 나라 경제의 뭐 커패시티, 뭐 역량,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래가지고 GDP라는 게 1년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의 시장 가치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년 동안 그 경제 내에서 생산됐던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 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게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능력, 각국의 경제 규모 이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대비해가지고 정부의 사이즈, 정부의 크기, 그럼 재정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게 이제 평행선 같은 모양으로 연도에 따라서 GDP 대비로 GDP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그러니까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수입이라는 게 뭐 조세가 경기가 부흥이 된다면 조세 수입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 좀 변화는 있지만 적정한 퍼센티지 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게 기간이 문제이기도 해요. 이 기간은 미국 같은 경우는 19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고 여기는 거의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998년, 97년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료를 잠깐 봤을 때도 97년, 98년, 2000년대 들어오면 요런 요 90년대 후반, 중반 요 이후로는 상당히 평행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데 이런 미국과 한국의 재정 규모의 차이가 어떤지 그 퍼센티지 정도가 어떤지 뭐 비슷한 모양을 각국이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GDP 대비 정부 세입 2014년도의 국제적인 비교입니다. 그렇죠? 국제 비교요. 자, 국제 비교를 보시면 재정 수입이라는 게 이제 세금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하니까 다른 측면으로 세금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OECD 평균 여기 가운데쯤 있고요. 여기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독일, 그리스, 유럽 국가들 그쵸? EU에 속해 있는 유럽 쪽 국가들이
정부 세입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나마 영국이라든지 미국이 상당히 시장주의를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여기 왼쪽에 있는 국가들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사회주의의 성격을 많이 가지는 국가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 세입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정부의 세율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장주의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 GDP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조세 수입은 정부의 세입 자체는 좀 적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세입의 크기가 작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국의 세율이 꼭 낮다라기보다 소득 공제라던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체계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제해주고 빼주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을 구할 때 다른 방법으로 구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 세입 자체는 GDP 대비로 한국이 좀 적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표가 되겠고요. 한국 다른 나라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들 칠레, 멕시코 등 좀 개도국 중에서도 조금 덜 경제 규모가 작고 발전이 덜 된 나라랑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 거는 이제 조세 제도가 어떤지 대충 계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총 수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조세 수입이든 여러 가지 수입을 다 합쳐갖고 총 수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네.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의 GDP 대비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하는 크기가 뭐 그다지 뭐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조세 수입이 국민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민소득에 비해서는 그렇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달리 다른 어떤 선진국 또는 이 측면이 또 좀 사회주의 를 좀 더 많이 표방하는 국가 또는 복지 국가, 복지 제도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춘 국가일수록 조세 부담률이 훨씬 높게 되겠죠. 소득세율도 높고요. 이런 국가들의 소득세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조세 부담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국제적인 비교를 봤을 때 EU에 속해 있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에 비해서 덴마크나 스웨덴을 아까 봤었지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 수입의 각각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는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소득세가 4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보장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작습니다. 사회보장세도 뭐 시큐리티 텍스라고 그래가지고 구성을 해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개인적인 소득세에 비해서 법인이 회사나 뭐 다른 법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세 구성비, 재정 수입 전체에 대한 구성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타 수입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재정 수입 중에서 이제 세금인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법인세 이 명목으로 거두는 포션이 가장 크고요. 기타까지 합쳐가지고 100%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액도 10억 달러 기준으로 각각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 2010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및 이익세가 32%,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국세 수입이 있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있고 세외 수입, 세와 세금과 다른 어떤 수입들, 기타 세입 뭐 이런 것들로 다른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성은 이쪽으로 봐야겠죠. 조세 수입이 65%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32%의 소득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소득세가 43%였죠.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3% 정도 되고, 재화 및 용역세. 우리는 세일즈 텍스가 없기 때문에 재화 및 용역세를 부가가치 형태로 받고 있고요. 관세가 2%, 기타 세금이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금 다른 부분은 여기는 세금에 대해서만, 그렇죠. 재정 수입에서 세금 위주로 살펴봤다면 여기는 다른
기타 수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성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표가 특별히 매칭이 되는 표가 없어가지고 이 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 수입이 65% 중에 소득세 또는 이익세가 32%다. 그러니까 각국이 그 세금을 매기는 방법들이 다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소비세를 매기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특별히 소비세를 따로 매기고 있지 않아 가지고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개념들의 차이 때문에 그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는 거는 또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개인적인 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비슷한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방 정부의 조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죠. 예, 페더럴 거버먼트랑 스테이트 거버먼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지방 정부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들이 있는데 그 크기의 대부분은 연방 소득세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의 재정에 포함되는 과정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연방정부 조세, 연방소득세 자체가 이제 어떤 구성이냐, 각 가정이 신고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 총액을 기초로 세금 부과액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이 먼저 빼가고 거기에 또 상응하게 주정부에서도 조금 빼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 급여세라는 거는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페이롤 텍스를 급여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있습니다. 각 법인 이윤에서 생산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이윤 창출된 거 그 자체로 법인세를 부과한다라는 거고요. 뭐 다른 부분으로는 물품세, 예, 뭐 상속세, 관세 등의 수입이 연방 정부의 조세에 포함된다. 그럼 개인 소득 세율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를 구성한 다음에 단계별로 다른 소득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세율표 그 여기 이제 9,000불 연소득이 9,000불 미만일 때 10%의 세율을 따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과세 표준의 경우에는 면세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은 상당히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직접 내야 되는 소득 세율이 존재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양한 그러니까 소득을 가진 사람들 또 저소득층이라도 자기가 세금의 일부를 기여했다라는 소속감 같은 거를 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요구도 그 자기의 권리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과세 표준을 놓고 그 소득 세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진세라는 그죠? 누진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내가 소득이 높은 만큼 사회에서 더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사회의 도움에 빚을 갚아준다는 측면에서 세금의 그 세율을 더 높게 하는 거죠. 이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부의 불평등 문제 이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게 계속 지속되거나 점점점 커졌을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사회와 시장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거는 누진 소득세를 전 나라가 채택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뭐 원래 시장의 원리가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해결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제학적인 깨끗한 깔끔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세율표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라는 거고 누진공제액이 따로 있고요. 우리 과세 표준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특별한 과세 표준의 한계 세율들이 다 다른 이런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 한계 세율이 6%고 누진 공제가 0원까지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내 소득이 월 소득이 3천만 원이었다. 그럼 여기에 속하는 거죠. 3천만 원 중에서 1080 부분까지는 네, 공제가 되고요. 그 이상으로 벌어졌던 그 액에 대해서 15%의 세율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년에 따라서 조금 바뀌고 횟수했듯이 이건 2017년 기준으로 작성된 표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아까는 조금 전 얘기죠. 2014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세율이라든지 공제액이라든지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조세의 구분을 미국의 경우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판매세, 세일즈 텍스입니다. 그쵸? 세일즈 텍스고,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판매세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 네. 그 어떤 스토어든 어떤 시장이든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소비 패턴의 차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영수증에 찍힌 가격 그대로 지불을 하게 되지만 미국은 뭐 그로서리 쇼핑 그러니까 시장 보러 갔는데 내가 몇만 원어치 사야지 그러니까 뭐 20달러어치 사야지 그래서 20달러치를 골라서 오면 20달러보다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에 가격표에 적혀 있는 표에다가 거기에 그 여기 판매세를 더 붙여가지고 그것까지 직접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그 부분 조심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판매세가 면제되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주에 따라서 또 다르고 주에 따라서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각각 채소라든지 뭐 이런 먹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조리를 해야 되는 상품들에서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제조되는 음식들, 뭐 과자류라던가 이런 것들은 세금이 붙고요. 그렇게 높은 세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면세되는 것들, 뭐 어떤 주에서는 옷, 가방, 신발 뭐 이런 것들이 면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있고요. 건물과 토지 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를 하는 재산세가 있고, 개인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주정부와 지방정부 조세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주로 더 많은 세금 수입을 얻는 거를 우리가 표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연방정부가 모아 있는 조세의 일부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주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게 이렇게 주면 지방정부가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고요. 그 형식은 한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히 자기 지방에 속하는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한 조세들을 모으고 있는데 낚시터 입장료라든가 수련 면허증 뭐 이런 거 발행하면서 얻는 수수료,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통행료 등 뭐 그다음에 각 도시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료의 공공 서비스들에 대한 비용들은 지방정부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미국의 구성이라면 한국도 뭐 비슷한 부분은 비슷하고 조금 개별적인 국가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 구성들을 이렇게 써놨고요. 판매세가 24%, 재산세가 20%, 개인소득세가 17%, 법인세가 3%, 연방정부 지원이 22%, 네, 기타가 14%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받고 우리나라 경우와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세액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지방세 전체가 35%를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 요런 경우에 지방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뭐 그 집을 산다거나 판다거나 했을 때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 신고하는 내가 그 재산권을 취득했다, 얻었다 할 때 내는 세금이 되겠고요. 지방소득세 뭐 소득세 중에 일부는 지방소득세로 빠지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연방정부에도 소득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도 소득세를 냅니다. 재산세가 있을 거고요. 재산이 이제 주가 아니라 연방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뭐 교육세 자체는 원래 다 지방세로 속하고요. 담배소비세가 또 재밌게도 여기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채, 각 지방당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한 수입이 또 있을 수 있고 내부 거래나 이전 수입 등이 구성돼 있다. 이게 이제 지방정부 세입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세무사나 뭐 이런 거 시험 준비를 한다면 이게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구성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경제학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는 그다지 중요하게 평가되지는 않고 세금을 구성하는데 이론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요. 연구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조세 제도가 얼마나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을 끄는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왜곡이나 경제 후생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 현실에 참여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경제학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세와 효율성이죠. 효율성. efficiency입니다. 세금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입니다. 세금 납부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되겠고 그 다음 부분이 우리 바라봤지만 데드웰 로스가 있죠. 데드웰 로스, 경제적 순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부분 말고도 그냥 사회 그냥 시장에다 맡겨놨을 때 시장 균형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사회 후생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이 있죠. 그 비효율에 따라서 그걸 후생 차원으로 분석했을 때 그거를 측정해 보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적 순손실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설명을 했죠. 데드웰 로스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시장 개입,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얼만큼 그 시장의 효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제적 순손실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조세의 경우에는 조세가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효율성이 감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비용들이 없느냐 조세를 부과하는데 행정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조세를 누가 거둡니까? 정부에서 거두는데 그 거두는 과정 자체에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 납세하기 위해서 또 납세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부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 행정 비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조세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견이 없죠.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요. 시장 실패가 일어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공권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뭐 만인 대 만인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공존할 수 있는 것, 뭐 도덕도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법률을 운영하고 국가적인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국가가 해주고 있죠.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뭐 고민하는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의 학문들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정부가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뭐 전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이 필요할 거고 재원은 세금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조세의 필수 불가한 점을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냐. 그
경제 비효율성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알지만 그거를 최소화하고 다른 비용들, 행정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인 세제를 구성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제가 경제적 순손실도 줄여야 되겠고 조세 행정 비용도 낮춰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납세자들이 경제적 후생 감소가 그 세금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다시 정의를 했어요. 납세자들 뭐 생산자에게 부과해가지고 생산자가 지급을 하든 소비자가 세금을 지급을 하든 그 후생의 감소분 또는 증가분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바뀌었을 때 예, 세금의 징수액은 또 정부의 재원으로 포함되니까 조세 수입으로 또 사회후생에 포함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없어진 부분을 데드웨이 로스라고 경제적 순손실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재화와 서비스의 진정한 비용과 편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세로 바뀐 경제적 요인에 따라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보여지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원래 사회구생이 극대화됐었는데 조세로 이렇게 T 크기만큼의 조세가 부과됐다. 공급자에게 부과됐다. T 크기만큼이 부과됐다면 그쵸. 요 크기만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됐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크기가 요 부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쵸. 요 부분으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요 사각형 모양이 조세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요 삼각형 모양, 원래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크기 로 비교해가지고 바뀐 완전 파란 까만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경제적 순손실이다, 데드웨이 로스다, 경제적 순손실이다. 이 부분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왜 발생하느냐? 자원 배분이 왜곡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조세의 행정 비용입니다. 이제 다음 생각할 거. 세법을 준수하는 데 도입되는 자원은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각각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득 신고서 작성하는데 비용이 들죠. 자, 해마다 그 소득 신고하는 거 있고, 공제 신고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들죠. 시간도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비용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세금 신고에 필요한 여러 기록 유지에 들어가는 시간, 뭐 영수증 모으고 공제하는 그 교육비 납입 증명서 모으고 전화해서 받아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들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로 투명한 소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카드로 다 계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거래 내역들이 살아 있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지 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얼마만큼 세율을 매겨야 되는지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아주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은 발생한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벌었는데 이건 공제돼야 되는 양인데 시스템이 잘못됐네 뭐 불평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호사를 산다거나 세무사를 만난다거나 회계사를 만나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법이 단순화하고 복잡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라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세율을 알고 있고 그게 심플하다면 모두가 그런 머리 아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 조세 제도를 개혁한다는 거, 조세 제도 개혁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세 제도 개혁이 어렵다. 자,
법률 없는 과세가 없죠. 네, 그런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네, 세법을 바꿔가지고 조세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뭐 정치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양당이든 다당이든 이렇게 당원들 또는 국회의원들에 속한 그 당의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게 정치적인 싸움으로 항상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정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걸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호도되고 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맞다고 우기게 되고 정치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그쵸. 그게 수학적인 어떤 항상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꿀 때 상당히 어렵다. 조세제도 개혁이 어렵다. 국회의 정치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거 뭐 간단한 겁니다.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이 있는데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수치고요. 한계 세율이라는 건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지널 개념과 에버리지 개념을 여기다 한 번 더 설명하는 거고요. 뭐 평균 세율로 측정하는 거는 좋은 점이 세금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희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세율을 측정하는 거는 세제 유인을 어느 정도 왜곡하는지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평균과 한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은 뭐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요 왜곡 정도를 측정하는 건 뭐죠? 경제적 순손실이죠. 그 크기를 찾아내는 것, 그 삼각형의 크기, 데드로스 보통 삼각형 모양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에선 한계 세율이 더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은 요 그 뭐 세금이 어떤 세금들이 있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정액세라기보다는 정량세예요. 양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위 더 사용함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 정도 내는 겁니다. 근데 정액세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 세금이요. 그게 정액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두세라고 하는데 사람의 머리 수에 맞춰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뭐 어떤 모임에서 각각 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디 회식을 갔는데 회식 가서 30만 원의 돈이 나왔어요. 그럼 5명이 있었다. 5명이 30만 원을 먹었으면 30 나누기 5 해가지고 6만 원씩 객출해서 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는데 정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선뜻 자기가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공공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액세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뭘까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거고요. 그냥 5만 원 정액을 그냥 뚝 떼어 줬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동등하고 평등하게 걷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일반적인 어떤 조세 제도에 대한 왜곡,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 소득이 5만 원 없어졌네. 내가 5만 원 더 적게 벌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는데 변화되는 요인들이 아주 적다. 그래서 이제 왜곡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부분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제일 적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전혀 그 개별적인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 연봉 수준 고려하지 않았죠. 네, 저 친구는 1년에 1억 버는 사람이고 나는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다. 또 다른 친구는 1년에 6천만 원 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5만 원의 비용 자체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액세가 가장 효율적인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죠. 공평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내용들을 고민해 봐야 되긴 하지만 누진세도 아니죠. 이건 정액세는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소득이 낮더라도 똑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에 대한 왜곡은 적고 효율적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공평성은 상당히 왜곡한다. 사람의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선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런 정액세가 아주 효율적이지만 형평성에는 어긋난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평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공평한 거냐? 그 공평함을 평가하는 이론들 또는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로 편익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누리는 편익에 따라서 편익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자기가 누렸나 얼마나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가 그 세금의 크기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네, 공공재가 사적재가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시장에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될 때 비교하는 게 뭐죠? 개인의 평가이죠. willing to pay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을 살 때 얼마만큼 낼 용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편익 원칙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가깝게 편익을 많이 누린 사람이 돈을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사적적 분배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고 또 그게 이제 공공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없는 이런 특징을 봤을 때 그런 방식으로 배분하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를 통해서 큰 편익을 얻는 사람이 편익을 거의 누리지 않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원칙을 편익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능력 원칙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죠. 그럼 이게 어떤 겁니까? 누진세를 프로그레시브 텍스를 프로그레시브 인컴 텍스의 기본적인 개념 또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내가 연봉이 1억이라서 내 연봉 1억에 대한 세율이 훨씬 높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의 연소득에 비해서요. 그런 어떤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 이 두 가지를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성에 대한 또 다른 평가 방식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평적은 호리존털이죠. 여기 버티컬로 써져 있는데 호리존털 이퀄러티고 버티컬 이퀄러티입니다. 수평적 공평성은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고 수직적 공평성은 세금 부담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원칙이라 그래서 proportional tax, regressive tax, progressive tax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 누진세였습니다. 그렇죠?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역진세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인 거죠. 저소득층이 더 많이 내야 된다. 비례세는 동일하게 일정 소득에 따라서 소득에 맞춰 가지고 내야 된다라는 프로포셔널 텍스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각각의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세부적인 건 그다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고요.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원칙들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누진적 제도, 누진적 소득세를 생각하게 된 거는 결국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까지 특별히 다른 방법들은 경제학이나 아니면 시장주의에서 뭐 나온 해결책들은 획기적인 해결책들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세 정책에 이제 논쟁들이 있을 수 있죠. 부자들이 자신의 부에 합당한 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진세를 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항상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누진성을 높이자.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논쟁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과정이 보입니다. 2011년 경우 이제 개인소득세 부담을 조사했을 때 계층 5분위와 최상위 1%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 총소득 점유율, 총세율 점유율을 조사한 표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분위, 뭐 5분위 표가 있을 수 있고 4분위 표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제 평균 소득을 하나씩 최상위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하위 그래서 이제 5분위 표죠. 그러니까 20%씩 각각 소득을 최소 소득부터 최고 소득을 나눈 다음에 20%씩 나눠 가지고 20%의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거 그렇죠? 1번부터 100번까지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20번까지, 40번까지, 60번까지, 80번까지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최하위 계층이고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된 최상위 분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0부터 100까지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24,600불 정도 월 소득이 되는 거고 여기 최상위 경우에 24만 5,700 달러의 월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득 점유율은 보시겠지만 요 상위 20%가 50% 이상 반 이상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고요. 전체 소득을 했을 때 심지어 상위 1%만 계산해도 15% 정도의 총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득들이 각각의 계층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총 세액의 점유율을 본다면 당연히 이쪽 최상위 계층의 68.7%로 소득 점유율도 높을 뿐더러 총 세액 점유율도 더 크게 높죠. 여기서도 15%에서 24%의 총세액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하위분이 20% 경우에는 5.3%의 총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세율은 0.6%로 세액 점유율은 훨씬 낮죠. 거의 세액의 총세액의 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위, 3분위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 3, 4, 1, 2, 3, 4분위의 경우 총소득 점유율에 비해서 세액 점유율이 낮죠. 요게 다 큽니다. 근데 그게 역전이 되는 게 요 최상위 분위에서 역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견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해결책은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시장의 일반적인 경향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간다면 시장 경제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경우가 크기 때문에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상당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현실을 한번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제도 하면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조세 인시던스라고 해서 귀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세가 부과되면 소비자한테 부과되든 생산자한테 부과되든 간에 한쪽만 부담지는 게 아니라 부담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뭐였겠습니까?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죠. 비탄력적일 경우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은 더 커진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평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간접적인 효과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금과 수요 공급의 변화, 탄력성 차이, 가격의 변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기본적인 정보들, 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지만 에스티메이션 하는 과정, 그 시장에 나타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추정을 해가지고 알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평성과 형평성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복잡하고 현실적으로도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세는 이제 법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과되지만 결국은 이게 귀착이 되겠죠. 그렇죠? 그 귀착이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냐라는 거고, 회사의 주인, 주주가 있겠죠. 주식회사라면 주주에게도 그 주식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 전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사는 서비스나 물건을 즐기는 그 회사의 법인의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한테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분명히 또 귀착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장인, 종업원들한테도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각각이 다 이렇게 법인세라고 해서 법인에 부과되는 건 같지만 결국 귀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이론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현실과 이론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법인세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나올 건지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 그 이면에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연구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사회과학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싶은 바를 지지해주기 위한 어떤 자료들을 모으고 그 자료들이 얼마나 그 주장을 서포트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진실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증명하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온 것일 뿐입니다. 현실은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조세 개편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추정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아니면 조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지지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건지에 대한 또 답은 우리가 내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관계입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인두세와 같이 효율적인, 중립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망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효율성과 형평성이 상당히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트레이드업스라고 하는데 하나를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있다. 시장이 있다.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참여를 가장 극소화해야 돼요. 개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활성화해줘야 됩니다. 그 와중에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래야지 창의성이 발휘되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게 시장주의죠. 경쟁을 통한 무한 경쟁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생산품 경쟁을 하고 그래야지 완전 경쟁 시장이 됐을 때 시장의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흘러가다 보면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꾸준히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악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불안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국가 경제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열심히 일할 때 국가가 잘 운영이 될 텐데 불평등도가 점점 높아지면 그렇죠.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현상을 보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물림되고 그게 그러니까 휴먼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로 이어지게 되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육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일단 평균적인 연봉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대물림된다라는 거죠. 부가 대물림되듯이 심지어 상속세라든지 이전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세율을 매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새김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계층 그다음에 소득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시장 경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효율성이 궁극적으로는 망가지고 시장주의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고민을 바탕으로 어떤 현실적인 세제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깨끗하고 깔끔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공평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이런 형평성을 더 나아지게 하는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도 망치는 둘 다 망치는 어떤 제도라든지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조세 제도 얘기하면서 힘든 부분들은 계속 고민을 해봐도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해봐도 특별히 깔끔한 해법들이 없어요. 조만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도가 도입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부분들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요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아니면 다른 정치가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뭐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도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히 해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의 돈의 흐름도 커지다 보니까 조세 회피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탈세 뭐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국제사회 국제 경제를 이용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람직한 경제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세제도 전반적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 간의 상충 관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